우리가 언젠가 인공 블랙홀을 만들어 새로운 우주를 잉태하게 된다면 그 우주에게 우리는 신일까요? 인류는 지난 70년 동안 수백 개의 우주선을 영하 270도의 차가운 공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왜 우리는 굳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우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현재 과학계에서는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우주를 탐사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모든 행위에 우주의 거대한 알고리즘이 은밀히 작동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우주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기묘한 우주 알고리즘의 비밀을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여러분이 이 영상의 끝에 도달했을 때 우주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에피파리수 1992년 물리학자 리 스몰리는 충격적인 가설을 발표합니다. 식물이 벌과 나비를 유혹해 꽃가루를 멀리 퍼뜨리듯 우주 역시 지적 생명체에게 지능과 호기심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어 자꾸 우주를 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스몰린의 가설에 따르면 인류가 보이저호에 지구의 정보를 담아보내고 화성에 발을 내딛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우주의 은밀한 개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어떤 목적으로 생명체가 우주로 향하도록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우주는 그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대를 이어 번식하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자신의 부모 우주로부터 태어났으며 생명체처럼 대를 이어 번식하고자 합니다. 이 번식을 위해 우주는 지능을 가진 생명체를 길러내어 우주 전체에 퍼지도록 합니다. 우주는 어떻게 번식하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블랙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블랙홀을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파괴하는 무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몰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블랙홀은 무덤이 아니고 새로운 우주를 잉태하는 자궁이며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는 통로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큰 별이 죽으면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그 중심에서 물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으로 짓눌립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을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터져 나옵니다. 블랙홀 중심에서 극한까지 압축된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압축이 불가능한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폭발적으로 튕겨 나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 빅뱅입니다. 우리 우주에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창조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우주의 빅뱅 역시 다른 우주에 존재했던 별 하나가 죽으면서 만들어진 블랙홀 안에서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밤하늘에 있는 1억 개 이상의 블랙홀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이때 미세한 돌연변이로 인해 진화가 발생합니다. 우주 역시 부모 우주의 물리법칙과 기본 상수들이 자식 우주에게 유전되는데 이때 미세한 우주적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우주도 생명체처럼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태계에서 환경에 잘 적응한 생명체가 살아남듯이 우주도 생존 경쟁을 합니다.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생물학을 넘어서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죠. 이때 살아남는 우주는 결국 번식을 가장 잘하는 우주, 즉 블랙홀을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가진 우주입니다. 만약 물리법칙이 엉망이라서 별이 잘 뭉치지도 못하고 흩어지는 우주라면 당연히 블랙홀을 못 만드니까 대가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수조 세대에 걸쳐서 우주가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블랙홀을 잘 만드는 구조를 가진 우주들만이 살아남아서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물리학과 천문학이 안고 있는 가장 깊고 오래된 수수께끼 중 하나에 대한 기막힌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수께끼는 바로 미세조종 문제입니다. 왜 우리 우주는 생명체가 살기에 이토록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로또 복권 100장이 동시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기적적이라고 합니다. 종교계에서는 이건 절대자가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 설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반면에 과학계 일부에서는 그냥 기적적인 우연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이렇게 옥신각신했죠. 아무도 풀지 못했던 이 수수께끼에 대해 스몰리는 이게 신의 의도도 아니고 기적적인 우연도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우주가 블랙홀을 많이 만들기 위해 진화해온 자연 선택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자, 한번 논리를 따라가 보죠. 블랙홀이 우주에 많이 생기려면 일단 아주 거대한 별이 많아야 합니다. 별이 죽어서 블랙홀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별이 많이 태어나고 진화하려면 우주 공간에 탄소나 산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아주 풍부하게 흩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놀랍게도 블랙홀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우주가 스스로 진화시켜온 탄소와 산소가 풍부한 환경이라는 이 물리적 조건이 우리 같은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한 필수 조건과 정확히 100% 일치한다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는 처음부터 인간이나 생명체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주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저 블랙홀이라는 자궁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적의 블랙홀 공장을 짓기 위해 우주에 탄소와 산소를 듬뿍 흩뿌리다 보니까 그 비옥한 환경 속에서 우연히 생명체라는 존재가 싹을 틔우게 된 것입니다. 즉, 생명은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피어난 아주 경이로운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우주가 생명체를 그저 우연히 생긴 부산물로만 방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주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답답함, 즉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블랙홀을 쑥쑥 만들어내는 천하의 우주였지만 효율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우주의 가스가 뭉쳐서 별이 되고 그 별이 수명을 다해서 폭발하고 붕괴해서 결국 블랙홀이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수십억 년에서 길게는 100억 년 이상이 걸립니다. 우주 입장에서는 이 번식 속도가 너무 느려 터진 거죠. 게다가 모든 별이 다 블랙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에 있는 태양 정도의 질량으로는 어림도 없죠. 태양보다 최소 수십 배는 더 무겁고 거대한 별들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블랙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바로 지적 생명체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스몰린의 이론을 더 깊이 파고들던 연구자들은 우주가 자신의 번식 효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적 생명체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도록 진화해왔다는, 정말이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가설을 하나 제시합니다. 딴에는 인류가 위대한 과학적 성취를 이룬다고 콧대가 엄청 높았는데 우주 입장에서는 블랙홀을 만드는 외주업체 정도였죠. 실제로 인류는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로 더 멀리 뻗어나가고 궁극적으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리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그 궁극적 에너지원, 끝판왕, 우주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에너지 발전소가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이용해서 쓴다는 아이디어는 이미 SF 영화나 소설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SF 영화의 소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지하터널에 있는 거대 강입자 가속기, 지하 100m 깊이에 건설된 27km짜리 거대한 원형 터널 속에서 입자들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서 정면 충돌시키는 실험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바로 극미세 인공 블랙홀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성공하진 못했지만 성공을 향한 인간의 광기 어린 집착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라는 종은 전 세계의 전파망원경들을 하나로 쫙 연결해서 최초로 진짜 블랙홀의 그림자 사진을 찍어냈고, 이제는 극미세 블랙홀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려 시도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엄청난 과학적 성취의 뉴스를 보면서 야, 인간의 탐구욕과 이성은 정말 위대하다. 우리가 드디어 신의 영역에 과감히 도전하는구나. 이렇게 되게 뿌듯해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우주 번식 가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깊은 무의식의 밑바닥에는 우주가 정교하게 심어놓은 번식 본능이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주는 호기심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져서 끝내 우리를 저 우주 밖으로, 궁극적으로는 블랙홀을 직접 만드는 기술의 끝으로 밀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탐구한다고 굳게 믿어왔지만 어쩌면 이 행위조차 우주가 번식하기 위해 심어놓은 도구적 본능일지 모른다는 사실은 깊은 허무감을 줍니다. 우리는 바둑알을 꼭 쥐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주라는 바둑판 위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는 죽어있는 차가운 공간이 아니라 블랙홀과 생명체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자신과 닮은 아기 우주를 복제하며 팽창해 나가는 거대한 생명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주의 진화 속에서 우연히 부산물로 태어나서 결국 우주의 번식을 돕기 위해 열심히 입자가속기나 돌리고 있는 외주업체에 불과할까요? 민들레 홀씨는 바람에 날려가면서 자기가 번식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오히려 단지 자연의 질서와 법칙으로만 존재하는 스피노자의 신과 같았던 우주는 어쩌면 우리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지능은 앞으로 과학기술과 함께 더욱 고도화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단순히 우주 번식의 도구가 아니라 우주와 공생하면서 진화를 함께할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설들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언어로만 담기엔 너무 큰 질문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을 신화와 종교에서 찾았습니다. 현대과학은 먼 길을 돌아 다시 또 이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질문에 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인공 블랙홀을 만들어 새로운 우주를 잉태하게 된다면 그 우주에게 우리는 신일까요? 만약 스몰린의 가설처럼 우리 부모 우주가 지적 생명체를 통해서 인공 블랙홀을 만들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번식하도록 138억 년 동안 정말 공들여 진화해온 것이 맞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런데 인류가 인공 블랙홀 같은 완벽한 기술을 완성하기도 전에 말도 안 되는 3차 세계대전이나 끔찍한 기후위기로부터 지구에서 스스로 멸망해버리거나 혹은 지구의 자원을 몽땅 고갈시켜서 우주로 나갈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입장에서는 수십억 년 동안 투자한 공장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잖아요. 번식의 도구를 잃어버린 우리 우주는 이 처참한 실패에 대비해서 저 멀리 안드로메다 같은 다른 은하계 어딘가에 또 다른 지적 생명체라는 플랜 B를 이미 넉넉하게 뿌려두었을까요? 정말 흥미롭고도 오싹한 상상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단순히 지구의 생존을 넘어서 우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책임감마저 들게 합니다. 에피파니 숲은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우주는 살아있는 어머니, 블랙홀은 아기를 낳는 자궁.